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무렵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의 비탈길로 떨어진 뒤 차에 불이 붙었다며 다급하게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차량은 충격으로 불이 붙어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전체가 다 타 있었어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결혼 25년 차의 50대 부부. 119에 신고 전화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요, 자기도 많이 다친 상태였는데 아내는 의식 없지, 차는 불나고 난리 났지 놀래서 본인이 아내를 차량 밖으로 꺼내 의식 잃은 아내한테 죽으면 안 된다며 제발 살아달라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19가 도착하자마자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사고 13일 만에 아내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어떻게 나게 된 걸까? 이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그날 이제 며칠 뒤에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 여보, 우리 둘이 사전 답사를 다녀오자. 그래서 두 분이 캠핑장 사전 답사 가겠다고 차를 몰고 나왔고, 이때 운전을 아내가 했는데 갑자기 야생동물이 차 앞으로 쑥 튀어나와 아내가 놀라 핸들을 팍 꺾었고, 그렇게 차가 추락, 불까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말에 이 아내분 쪽 가족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원래 이 캠핑을 좀 즐기는 캠퍼라고 하면 보통 집에 뭐 장비가 있다거나 캠핑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 캠핑 장비도 없었고, 이때 당시 딸이 또 수능 준비로 바빴는데 이때 가족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굳이 답사까지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차가 전소됐다면 분명 큰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사고 주변 어디에도 부딪힌 흔적이 없을 뿐 아닌 기가 막히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가 딱 멈춰 있고, 거기다 방금 그랬잖아요. 아내가 운전했다고. 여자가 운전석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운전석 시트, 남자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당기게 되죠.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운전석 시트는 아내가 운전했다고 하기에는 시트 위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결국 이 교통사고 발생 3년 만에 남편, 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아니, 이 남편 말은 이래요. 내가 진짜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차에 불까지 나고 위험했는데 거기에 나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미쳤냐고.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를 내가 미쳤다고 내냐. 나도 그때 그 사고로 많이 다쳤다. 내가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갔겠지. 뭐하러 내가 119에 신고했겠냐. 그리고 사건 당시 차에 불이 붙었는데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냅두고 나 혼자 나왔겠지. 나 그때 아내 필사적으로 차 안에서 끌어내 살리려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었다. 내가 심폐소생술 해서 아내가 살아나면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내는 알고 있는 건데 날 가만히 두겠냐. 내가 죽이려고 했다면 왜 이렇게 행동했겠냐. 이거예요. 사건이 아닌 이건 사고라고. 실제 당시 남편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남편의 주장은 이런데 남편의 말만 믿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이 아내분은요, 평소에 운전을 좀 무서워하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그날 남편의 대형 세단을 운전했다. 거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남편은요, 갑자기 딸한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딸, 경찰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 운전 종종 했었다고 얘기해? 평소 운전을 무서워했다는 아내가 진짜 사건 당일 차를 운전한 건 맞는 걸까요? 이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쭉 갔는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면허 정지. 그러니까 놀란 아내가 뭐야, 당신 면허 정지 상태인데 지금 운전한 거야? 미쳤나봐. 내려 내가 할게 해서 중간에 교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 이 아내 이미 차를 몰기 이전에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거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남편의 면허 정지 통지서가 아내분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던 아내가 중간에 굳이 자리 바꿔 핸들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고 나고 이제 아내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한 10시 반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사고 당시 아내가 입었던 옷을 막 빱니다. 아니, 옷을 빨면 그걸 넣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남편 아내 옷을 막 빨더니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 그걸 이 딸도 그렇고 아내분의 가족들이 보게 됐는데 보는 순간 느끼셨대요. 아,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시 못 살아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구나. 어떤 이유에선가 사고 당시 아내가 입었던 옷을 몰래 버렸다는 남편 뿐만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한 달 사이에 아내와 이 지금 사고 난 이 장소를 9번이나 왔었던 거예요. 같은 장소를 9번이나. 그때마다 이 남편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는데 이때 이 아내분도 좀 이상하다 느끼셔가지고 가족한테, 자매분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실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남편이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 그걸 꺼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이상한 산돌배기 이런 데로 가는 거야. 막 여기저기 돌다가 어디 저수지 있는 데로 가대. 아니, 길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블랙박스 다시 연결은 해놨거든?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 2019년도에 내가 그 코너길에서 사고 났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때도 남편이랑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었는데 그때 내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내 쪽으로 박아버렸거든? 그래서 내 쪽 에어백만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 후에 또 이러니까 내가 뭔가 좀 이 남편 하는 짓이 구린 게 느낌이 영 이상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원통한 거잖아. 실제 이 아내분이 이렇게 자매분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분 또한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이 아내분을 제일 처음 확인했던 의사는요, 외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고받고 119 대원이 갔는데 외상으로 심정지가 돼서 온 사람이 다시 심장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대요. 극히 드물다고. 그런데 이때 이 아내분 심정지로 왔는데 병원에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조치하니까 심장이 다시 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심장은 다시 뛰는데 뇌가 엄청 부어있네. 이 말인 즉슨 이미 심장이 멈춘 다음에 상당 기간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뇌가 이미 붓기 시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고 나자마자 놀래서 전화한 거였을 텐데 시신 상태는 그녀가 죽은 지 꽤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아내 몸에 아무 출혈이 없어. 피가 전혀 아무데도 난 데가 없어. 불까지 났었다는데 이상하잖아요. 담당 의사는요, 만약 가정을 해서 아내를 질식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한 다음에 교통사고처럼 위장했다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CT상 왜 뇌가 부어 있었으며 왜 피가 없었는지.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한 낚시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오후 1시 51분 무렵 남편과 함께 이곳에 들린 아내는 한참 낚시터를 보다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때 운전한 사람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약 3km, 시속 50kg의 속도로 주행했을 때 사고 현장까지 딱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119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30여 분 뒤인 2시 23분이에요. 게다가 사고가 난 지역이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고 남편이 그랬잖아요. 아내가 운전하다가 야생동물이 튀어나왔다고. 견인차 사장님 그리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곳에서 야생동물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본 적도 없고 이 남편이 처음이라고. 거기다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와 그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팍 돌렸다면 도로에 뭐가 남습니까? 스키드 마크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엔 이 스키드 마크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하기 전 이 비어있는 30여 분 동안 이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는요, 차 형태를 보고 만약 당시 차가 30에서 40km로 제 차로를 통해 주행했다면 경사가 급한 도로니까 가면서 차가 롤링되면서 뒤집혀 전복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견 당시 차량은 반듯하게 서 있었죠.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차가 상대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쭉 차가 발견된 숲 쪽으로 그냥 냅다 꽂은 거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운전자가 시속 10km 미만,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에 낭떠러지 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 난 이유는 뭐였을까? 원래 이 불은요, 엔진에서 불이 나면 엔진만 타고 운전실 내부에서 불이 나면 운전실 내부가 타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다 탔어요. 이러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화. 일부러 차에 불을 질렀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그냥 부딪혀서 차 전체가 탈 만큼의 충격이나 손상이 갈 만한 부분은 없다.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전소됐다면 그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속 10km 정도 느린 속도에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면 아내분은 도대체 왜 사망하신 걸까요? 실제 이 아내분 부검까지 진행했어요. 부검 결과 심정지의 원인을 교통사고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입술 앞니 앞쪽에 있는 점막에 다발성 좌상이 있다. 이건 코와 입을 막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오후 1시 51분 무렵 낚시터를 벗어난 남편이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저속으로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에 차에 불을 질렀을 거라는 것. 그리고 아내의 심장이 정확히 멎은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인 게 맞다면 그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요? 왜? 아내 측의 가족분들은 아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2020년 6월 2일 사고가 난 후에 얼마 안 가 무려 3군데의 보험회사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해 갔다는 거예요. 기막힌 일은 더 있습니다. 이 아내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검찰이 추적해보니 이 남편이 자기 부동산 사무실 IP로 아내 모르게 아내의 여행자 보험을 연장한 게 확인된 겁니다. 아내 명의의 여행자 보험까지 몰래 가입했던 남편. 그가 그 보험을 연장한 건 사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연장하고 바로 사고 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또한 여행자 보험금 그것 타려고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더 있습니다. 당시 부부가 공인중개사이자 다세대 주택 관리자였어요.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내 이름으로 계약해 놓고 아내분이 사망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 남편이 이제 보증금 있잖아요. 계약 끝나거나 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계약 완료가 됐어요. 보증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그 상황에서 세입자가 우선 방을 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약 완료된 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은 그분이 그냥 우선 짐을 뺐죠. 그랬더니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아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웃긴 건 이런 계약할 때 아내 이름으로 했을 뿐 아닌 이때 남편 죽은 아내 이름을 이제 성함으로 막 얘기할 뿐 이 여자가 내 아내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 계약자한테 아내가 아닌 대표님이다 혹은 아내분 이름으로만 남남마냥. 그래서 집 세입자분들이 부부 사이인 줄도 몰랐대요. 아내가 숨진 뒤에도 아내 행세를 하면서 다 아내가 한 거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남편. 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약 40명, 그 피해 금액만 총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죽은 아내 명의까지 이용했던 남편.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아내를 죽인 이유는 당시 남편이 대출금이 있었나 봐요. 이걸 막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구하려고. 25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숨진 지 3년,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편은 그냥 살고 처리로 간단히 끝냈으면 되는 것을 괜히 아내 쪽 가족들이 부검하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뭐하러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야 나는. 아니 교통사고로 2, 3년 가는 게 어딨어.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겠지. 여튼 난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캠핑장 잘 알아보고 싶어서 한 달에 9번이나 그 길을 갔던 거고 한 번도 고라니든 뭐든 야생동물이 나온 적도 없는 곳에서 진짜 우연찮게 그날 그곳에 야생동물이 나왔던 거고 저속으로 달리다가 그 사고가 났는데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기적처럼 딱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를 박았고 저속으로 달리다가 부딪힌 거였음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불이 나 차 전체가 다 타버렸고 이미 남편의 면허 정지를 알고 있었던 아내가 그날 깜빡해서 남편 운전대 잡게 하고 출발했다가 중간에 생각나서 생전 운전도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그날 그 시간에 딱 운전대 교대해 운전 시트까지 뒤로 쭉 젖혀 운전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불편한 자세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걸까요? 진짜 우연히 사고 전날 내일 아내와 캠핑장 답사 또 가니까 여행자 보험 끝나지 않았나? 그거 연장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내를 위하는 그 생각에 그냥 아내 몰래 연장한 건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사고가 난 거고 아내 사망보험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연락 와서 그냥 받은 것 뿐이었고 아내의 시신 상태 또한 이상했죠. 이 모든 게 우연이고 이것들이 그날의 진실인 걸까요?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내분이 사망하신 후 이 남편은 지인한테 좋은 외제차 하나 소개해달라고 이런 말도 했었다는데 이 사건 정말 모든 게 사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건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여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저녁 9시 50분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던 집안, 그리고 그곳에서 한 캄보디아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사망 사인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이 여성의 죽음에는요,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화재로 죽은 이 캄보디아 여성의 사망 위치와 자세였어요. 보통 사람은요, 화재로 사망을 하게 되면 도망을 가려고 입구 쪽에 가 있는다든지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캄보디아 여성은요, 바닥을 향해서 엎드린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탈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던 여자. 부검 결과 이 여성의 몸 안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운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바로 피해 여성의 남편 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강 씨라는 이 남편이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아내가 숨질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 6개에 가입했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 이거 보험살인이구나. 뭔가 비온 뒤에 꿉꿉한 그런 찜찜한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섣불리 경찰은요, 남편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남편 강씨, 화재가 발생했었던 그 시간에 약 15분 정도 거리의 다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사건 발생 시각, 이 남편의 알리바이 정확했던 거예요. 어떤 정황적인 의심이 있어도 이 남편의 알리바이가 완벽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망한 이 캄보디아 아내에 대해서 되게 무던하고 말수도 많이 없고 그냥 되게 착한 여자였다고, 복지관에서 한글도 부지런하게 배우면서 고향인 캄보디아가 그리워서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고향 화초를 집 앞 마당에 심어놓고 물도 주곤 했었다는데, 23살의 어린 나이에 43살의 한국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 웃음이 많았던 여자는요, 캄보디아에서 온 깐냐라는 여자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던 이 깐냐라는 여성은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잿더미가 된 신혼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정상적인 경우는요, 출입문을 향해서 보통 낮은 자세로 기어가거나 아주 괴로워하면서 손톱이나 이런데 그 자국이 남게 된다고 해요.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친 그런 그 자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깐야 같은 경우에는요, 출입문과 전혀 반대 방향에 있었던 침대 위에서 아무런 저항이라든지 피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로 딱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 불이 시작된 곳은요, 안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전기 난로였습니다. 깐야는 현관으로 피하지도 베란다로 나가지도 않은 채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어요. 경찰은요, 국가수에 바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깐야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4배 이상에 이르는 수면 유도제가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깐야가 아니라 이 깐야 남편 강씨네. 평소에도요, 자주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투여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 3일 전에도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던 남편 강씨. 사실 이 강씨는요,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던 특이한 환자였습니다. 약 3년 동안 14번이나, 길게는 2주에서 짧게는 5일 정도 늘 입원을 하던 남자였대요. 그러니까 나일론 환자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딱 좀 감이 오시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강씨 보험 사기 전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만 입원을 하고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에는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보험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강씨 보험 사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렇게 2007년 뇌경색 진단을 받기 일주일 전에 입원 특약이 있는 보험 4개에 가입했던 이 강씨. 자기 거 4개에 가입한 거예요. 입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관한 정보라면 줄줄 깨고 있었다는 이 강씨는요.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자기 아내였던 이 깐냐한테도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깐냐, 이거 좋은 거니까 너도 가입해. 한국말도 서툴렀던 이 아내 깐냐를 생명보험 6개에 집중 가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였음에도 매달 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던 강씨. 아내 깐냐가 사망할 경우 강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 무려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요. 집에 불이 날 경우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화재 보험까지도 가입을 했어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딱 들죠. 경찰들도 이 남편 딱 수상하니까 이 남편 주위 사람들이나 사망한 아내 깐냐 주위 사람들을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찝찝한 더 더러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돼요. 이 남편 강씨가 아내 깐냐한테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한국에서 사고로 죽은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 사망보험금이라고 돈이 나오거든? 당신은 그냥 죽은 척하고 바로 그냥 캄보디아로 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한국에 남아서 일 다 처리하고 당신 사망보험금 챙겨가지고 당신 있는 곳으로 캄보디아로 내가 따라갈게. 우리 그렇게 챙긴 돈으로 캄보디아에다가 호텔 하나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그걸 어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경찰 측에서 뭔가 계획이 망한 거예요. 막힌 겁니다. 어찌됐든 이때부터 남편 강씨가 아내 사망보험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 타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이 남편 강씨의 미심쩍은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2010년 1월경 저녁에 갑자기 우족을 삶아 먹겠다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이 우족을 올려놓고 피해자인 깐냐가 잠이 들었을 때 가스레인지에 불 그대로 켜놓고 이 강씨가 집을 나간 거예요. 켜놓고 나가버리니까 우족이 다 쫄아가지고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때 깐냐가 연기에 질식을 해서 깬 겁니다. 왜? 이때는 수면제를 안 먹었거든. 그냥 자다가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에 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놀래가지고 이 깐냐가 환기시키고요. 불 끄고 남편 강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불 켜고 가면 어떡하냐고,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뭐라고 하면서 끝이 났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안방에 놓여 있었던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남편 강씨가 네이버에 검색한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거독, 대형 화재 사건, 증거 없는 독살, 이런 내용들을 이런 사건 전에 막 검색을 했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던 이 강씨가 집에 불을 질러서 아내를 숨지게 한 거라고.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딱 하나. 내가 아내 안 죽였어요. 나는 화재가 났던 그 시각에 15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난 범인 아니에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강씨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깐냐가 숨진 채 발견되기 3시간 전인 2010년 3월 18일 오후 5시경에 강씨는 친구들이랑 당구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다 알리바이를 입증을 해줬습니다. 당구 중에 강씨가 배 아프다면서 당구장을 나섰던 시각은 저녁 8시경. 그 후에 이 강씨가 아파트에 도착한 모습은요, 8시 15분쯤에 동네 주민에 의해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 뒤에 강씨의 행적은요, 9시 54분경 강씨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당시에 이 현금 인출기는요, 강씨가 친구들이랑 당구 쳤던 그 15분 거리 딱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씨의 뚜렷한 알리바이가 있던 그 시각, 집에서는 깐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화재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화재는요, 방바닥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올라가는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전기 난로에서 시작이 됐어요. 침대 위에는 깐야가 웅크린 자세로 숨져 있었고요.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기 난로는 깐야 쪽이 아니라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의자는 전기 난로 바로 뒤에 있었고요.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강 씨는요, 제가 집에 들렸을 때는 그때 난로는 멀쩡하게 거실 가운데 있었고요. 마른 빨래가 같이 거실에 널려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 난로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라는 건 입증이 됐어요. 정확한 거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난로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경찰은요,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옷가지들을 막 깔아둔 뒤에 난로의 전원을 켰어요. 그런데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전기 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 작은 불꽃은 무시무시한 화염으로 커졌습니다. 순식간에 작았던 불꽃이 옷가지에 다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 현장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경찰들은요, 사건 현장에서 쓰인 똑같은 전기 난로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사건 현장에서 쓰였을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다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전기 난로에서 불이 날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처음에 누군가 실수로 전기 난로를 넘어뜨렸을 때 화재가 날 수 있을까? 라는 걸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자동으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안전장치 덕분에 이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꺼운 이불로 이 전기 난로를 덮어버리면 불이 날까요? 이 경우에도요, 1분쯤 지나니까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과 난로 사이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을리기만 할 뿐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두꺼운 이불을 난로에 밀착시켰을 때, 이 두꺼운 이불을 난로에 가까이 뒀을 때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얇은 수건을 난로에 가까이 딱 대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3분 뒤에 수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6분 뒤에는 불꽃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와 경찰들은요, 화재는 5분에서 6분 정도 뒤에 시작이 됐고 그 불이 실내 전체 화재로 확대되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깐야의 사망 시간은 화재가 발생하고 대략 15분 내외지 않을까? 15분 안. 완벽하게만 보였던 이 남편, 강 씨의 알리바이 뒤에는요, 집 안에 불이 퍼지는 시간이라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 씨는요, 당구장에 있다가 한 8시쯤에 배가 아프다고 당구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8시 15분쯤에 집으로 들어가는 강 씨의 모습을 아파트 주민이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8시 15분쯤 집으로 들어온 이 강 씨는요, 아내 깐야한테 수면 유도제를 먹여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랫감을 그 주위에 쌓은 뒤에 바로 옆에 난로를 켰어요. 천으로 된 의자도 난로 뒤에 바짝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안방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고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빨랫감으로 옮겨붙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그 무렵, 이 강 씨는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경 집안 전체에 퍼진 불을 아파트 주민이 목격해가지고 화재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 강 씨는 이미 아파트 단지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9시 54분경 집안에서 숨진 아내가 발견된 그 시각, 남편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강 씨가 집을 나선 지 딱 15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어요.
모든 걸 파악하니 경찰은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6시경에 강 씨를 체포하러 갔었다고 해요. 그렇게 강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남편 강 씨는요, 아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받고 나올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려면은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웃으면서 담배 피면서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찰 니네 내가 아내 죽였다는 직접 증거 있어? 없잖아. 내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정황만으로 어떻게 못하잖아. 증거 있어? 없잖아. 이거예요. 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강씨,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이 춘천의 강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기까지 쉽진 않았어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고향이 그리워서 캄보디아에서 가지고 온 화초를 가꾸던 23살의 여자. 이런 아내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남편.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늦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0년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오전 충북 옥천리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옥천리 안내면 인포리 37번 국도 쪽인데 이쪽에 티코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요. 그렇게 오전 8시경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작은 티코차 안에서 30대 남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는 외상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입가에 약간의 피만 흘린 채 숨져 있었는데요.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타살을 당한 건지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이면 이 티코차 열쇠가 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현장에 아무리 찾아도 차 열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자살이면 거의 대부분이 유서를 남긴다고 해요. 그런데 유서가 없어. 거기다 이 외에 유류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자살 가능성도 두긴 하지만 거의 타살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 사망한 남자는 누구인가 신원 확인인데 확인 결과 피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던 34살 박 씨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경찰은 박 씨의 아내 23살이었던 김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 정도 만나 결혼했는지, 혹시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 생명보험, 사망보험이 들어있는지, 그건 또 얼마짜리인지, 혹시 사망한 박 씨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는 없었는지, 평소 이 박 씨의 성격은 어땠는지 등등 모든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999년 11월 10일 박 씨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와 김여인 두 사람 혼인신고를 1999년 10월 19일 날 했네. 뭐야? 혼인신고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박 씨가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1999년 10월 19일 둘이 혼인신고하고요. 이 아내 김여인이 같은 달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남편의 운전자 보험에 생명보험에 여러가지 보험을 5개나 들었네. 다 남편 거를. 그리고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수익자를 다 자기로 해놨어. 혼인신고하고 단 이틀 만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가입을 이렇게 다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박 씨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내 김여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5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박 씨가 죽었으니 이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내 김여인인데, 와, 이거 뭔가 썩은 내가 펄펄 난다. 경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게 냄새가 펄펄 나니까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추궁에 아내 김여인은 딱 잡아뗐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 것만 든 거 아니에요. 제 보험도 그날 똑같이 4개나 들었다고요. 제 보험의 수익자도 다 남편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범인을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10일 뒤인 1999년 11월 22일 밤 10시경 돌연 이 용의자였던 아내 김여인이 부산 영도의 한 호텔방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현장에서는 미안하다면서 유서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아내 김여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경찰은 벙쪘습니다. 뭐야? 그냥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죽게 되면서 이 사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딱 이때쯤 경찰이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티코차, 이 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차 안에서 뜯지 않은 새 낚시 도구가 나온 거예요. 새 거. 낚시를 하려고 했던 건가? 그래서 경찰이 이때 그 새 낚시 도구와 낚시밥 여러 가지를 국가수에 감식 의뢰를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감식 의뢰했던 낚시 도구 중에 뜯지 않은 낚시밥 포장지에서 제3자의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29살이었던 강씨. 이 강씨의 지문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맨 처음에 박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주요 용의자로 아내 김여인을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웬걸? 이 아내 김여인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요, 이것 자체가 좀 뭔가 촉이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아내가 죽기도 했고 뭔가 좀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나온 제3자의 지문, 그 지문의 주인인 이 강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 이 강씨 전적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98년 9월 30일 대전의 한 인쇄사에서 화재, 불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강씨가 자기 친구들 2명과 일부러 불을 낸 거였네. 고의로. 왜? 화재 보험금 타먹으려고.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이때 자기가 경영하던 인쇄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기 지인 2명을 꼬드긴 거예요. 화재 보험금 나오면 내가 각각 1,000만 원씩 챙겨줄게. 그러니까 같이 우리 회사에 불을 좀 내자. 이 화재로 강씨는 동부화재 보험사로부터 약 4,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때 보험 사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강씨 이미 보험 사기 전과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너무 뜬금없잖아요. 강씨 지문이 왜 사망한 박씨 차 안에서 나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강씨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와, 이게 캐면 캘수록 대박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김여인이 사망한 박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강씨와 사귀는 사이였던 거예요. 원래 김여인과 강씨가 먼저 사귀는 사이였는데 동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강씨가 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이때
이미 강 씨는 앞서 얘기한 화재 보험금을 타먹은 상태였어요. 사기 보험 맛을 봤어. 그래서 이때 다시 자기 애인 김여인한테 보험 사기를 치자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김여인, 자기야, 내가 아는 전 직장 동료 34살짜리 박 씨라고 있거든. 내가 걔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가 박 씨를 꼬셔. 그래서 둘이 결혼까지 해버려. 뭐 결혼식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때 이 강 씨의 말대로 김여인이 박 씨를 만나 꼬셔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자기야, 나 결혼식은 안 해도 돼. 대신 우리 혼인신고만 먼저 하자. 아무것도 몰랐던 박 씨는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1999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곤 김여인, 자기야, 박 씨를 상대로 이 보험, 저 보험, 이것 보험, 저것 보험 이렇게 한 5개를 들면 박 씨가 주말에 죽잖아? 그러면 최고 5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 생각해봐. 한 방에 그냥 5억이 넘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내가 말하는 보험 5개에 가입해. 수익자는 당연히 너로. 아, 그리고 의심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거 보험도 몇 개 들어서 남편 박 씨를 수익자로 만들어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 후에는 이 강 씨는 자기가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 한 명을 부릅니다. 왜? 보험도 다 드러났겠다.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최 씨라는 한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최 씨, 내가 이것만 잘 해결해주면, 날 도와 박 씨를 죽여만 주면 내가 당신한테 1억 줄게요. 어때요? 아이, 잘 좀 부탁해요. 이렇게 다 공모해놓고 이 김여인이 남편 박 씨를 꼬드깁니다. 여보, 우리 오늘 밤낚시하러 갈까? 그렇게 11월 6일 밤 9시경 대전 동구의 한 외진 곳으로 박 씨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씨 일행은 박 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시킨 후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박 씨 얼굴에 덮어 씌우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요, 공범인 김여인과 최 씨가 막 긴장을 하니까 막 실수할까봐 야, 긴장하지 마. 별거 아니야. 이거 하나씩 먹어. 하면서 강 씨는 살인 전 공범들한테 우한청심원을 먹이는 침착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들까지 챙기는 이런 여유로움이 나오지. 거기다 박 씨와 이 강 씨 전 직장 동료 사이였단 말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박 씨는 꿈에도 몰랐겠죠. 전 직장 동료인 강 씨와 내 아내 김여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초부터 접근했을 줄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걸. 그저 박 씨는 강 씨 덕에 좋은 아내 만나 결혼했다는 생각에 고마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들은 죽인 피해자 박 씨를 대전시 동구 야산에 숨겼다가 이틀이 지난 11월 8일 피해자 박 씨 소유의 티코 승용차에 박 씨를 운전석으로 옮겨 앉힌 후 옥천군 한 국도변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돌로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도망을 갑니다. 그 후에 목격자가 수상한 차가 있다고 신고를 해줬던 거죠. 이틀 뒤에. 그렇다면 여기서 참 이상한 게, 그럼 이 김여인은 왜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경찰이 쪼여오니까? 피해자 박 씨한테 미안해서? 아니요. 경찰이 타살로 의심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 아내 김여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김여인하며 강씨까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금 타려고 했는데 이 보험금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이 강씨 딴에 뭔가 자기가 도망갈 구멍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잡힐 수가 있을까? 아, 경찰이 지금 어차피 김여인을 의심하고 있으니 김여인이 입만 다물면
나까지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아, 김여인 입을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여인과 내가 내연 관계라는 것만 어떻게 안 밝혀지면, 숨겨지면 나한테까지 수사망이 안 오는 거니까. 김여인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죽이면 되지. 죽이는 것만큼 정확하게 입 막을 수 있는 게 있겠어? 자기 잡힐까봐 연인이었던 김여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 씨는 애인 김여인한테 자기야, 우리 오늘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갈까? 그렇게 1999년 11월 22일 밤 10시경 부산 영도의 한 호텔, 그러니까 모텔로 가서 김여인, 나 믿지? 이미 김여인은요, 강씨 하나 믿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까지 한 여자였어요. 수사망이 자기한테 좁혀져 오는 상황에서 믿을 건 강씨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강씨는 그런 김여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에 수건으로 김여인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데, 참 진짜 여기서 잔인한 게 목을 졸라 죽이는 걸 넘어서서요. 목이 졸리니까, 목이 쪼여오니까 이때 김여인이 실신을 한 거예요. 실신. 그런데 그걸 확인한 강씨는 바로 칼을 가지고 와서 실신한 김여인의 손목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목 조르고 실신한 자기 여자친구 동맥을 칼로 끊어버렸어요. 자기 안 잡히려고. 그렇게 김여인을 죽인 강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내연녀였던 김여인을 죽여놓고 자살인 것처럼 유서를 써 자살로 위장을 해놨던 거예요. 아주 태연히 말이죠. 검거된 뒤에 강씨는 주말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어 토요일로 범행 날짜를 잡았다고 진술할 만큼 범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검거된 결정적인 단서는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지문이었어요. 강씨는 자신의 애인을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시킨 뒤 보험금을 노려 애인의 남편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애인까지 죽이고 자살인 것처럼 사건 현장을 꾸며 놓을 정도로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지문 때문에 결국 쇠고랑을 차고 말았으니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죠. 제가 이 사건의 재판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사건 기사만 많더라고요. 돈 때문에 귀한 목숨을 둘이나 빼앗은 살인마. 만약 거액의 보험금이 무사히 그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는 그 돈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험 살인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보험금이 소나기에 들어갔다면 그 돈 다 쓰고 또다시 보험 살인을 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보험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